이제 정말로 이 추세가 상승 쪽으로 많이 오히려 기울었다. 비트코인은 사실 바닥에서 한 35%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뭐 25만에서 30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팔지 않으시면 연말 지나서 내년 27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보면서 포모를 느끼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아, 네, 분위기가 좀 화사해졌네요. 네. 네, 요새 네. 좀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차트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차트가 네, 좀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이 이야기했던, 예, 일로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지금 초록색 선이 200일선이고요. 그 밑에,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선이 지금 12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이 60일선, 그 다음에 21선이, 빨간색이 21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방송을 했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이 121선 비트코인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과거 패턴을 통해 봤을 때 이 121선의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이걸 통해서 추세의 상승과 하락의 그 변화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121선을 뚫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3주 차에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이 121선 위에서 상당히 잘 안착을 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21선 보스보다도 더 센 201선 보스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딪혔다가 지금 맞고 떨어지고 또 부딪혔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1선보다 만약에 더 센 이 201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2주나 3주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이 추세가 상승 쪽으로 많이 오히려 기울었다. 이렇게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웅달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200일선 위에 안착하냐? 이거를 좀 보고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바로 내일이죠.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서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조금 기술적 분석상에서 조금 요거는 조금 더 아쉽다 하는 점은 요 거래량입니다. 음.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은 좀 차트를 줄여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과거 때 이 22년도, 23년도가 이때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거든요. 이때 보면은 바닥을 찍고 이제 23년 초부터 22년 말 초부터 22년 말 23년 초부터 막 올라갈 때 이 시점에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소수의 거래로 가격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00일선 82,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뭐 진짜 높게는 뭐 8만 후반, 9만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글래스노드 같은 데서는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어느 한쪽으로 이게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래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이 지금 200일선과 전투를 하고 있고 120일선 위에서 이 사이에서 머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이제는 200일선도 뚫고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던 맥디, 이 중장기적인 흐름,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맥디에서 이 기준선 0을 아직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아직은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맥디가 이 0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배적인 하락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장의 모습이 점점점 얕아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하락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맥디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 매크로 이슈, 그 다음에 또 5월 15일에는 연준 의장이 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뭐 120일을 이렇게 안착했다 해도 무너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차트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근데 네. 바이낸스에서 요때 이제 성쌤께서 알려주셨는데 요때 이제 그 수수료 무료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OKX 거래소로 보면은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한 이 정도는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보다도 적긴 하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이번에 거래량이 적게 나온 거는 ETF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거래가 좀 분산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더 이렇게 막 세밀하게는 좀 분석이 좀 못했고, 이제 거래량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글래스노드나 이런 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은 좀 그런 포인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량이 음. 아직 충분히 좀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한 본격적인 가지만, 상승이 예,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려보면은 그 일봉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이제 그 최근 20일 평균 정도로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 거래량을 보통 20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20일로 이렇게 보면은 네, 네.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음, 높은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뭐 어제부턴가 환율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환율 그동안 네. 지난주에 코스피 막 급등하면서 환율이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음, 1,439원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해서 1,500원 가까이 다시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환율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네, 환율은 뭐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그 결국에는 환율은 이제 잠깐 1,430원, 40원대를 이제 가긴 했지만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해서. 근데 결국에는 환율은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제는 거의 1,500원 전후를 기본 펀더멘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브렌트유를 봤을 때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100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사실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요. 오히려 그 자국의 수출이 더 늘고 있죠. 그래서 급 정유사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요. 타격이 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종결됐다 말하기도 어렵고 또 내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게 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론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이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 이란 문제를 레버리지를 삼는 겁니다. 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결지어 봤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깔끔하게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브렌트유 가격을 봐도 그렇고요. 여기서 파생된 결과로 인해서 한국의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본으로 펀더멘탈로 수렴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정학적 이슈가 좀 불거지면 환율은 좀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이거를 분명히 중국이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까? 중국이 먼저 꺼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 문제를 꺼내면서 이제 이거를 미국이 레버리지를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협상의 우위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대두 수출이라든지 우주 방산 그리고 뭐 비행기, 항공 이런 거 수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핵심 기술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웬만하면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중동 이슈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분명히 거론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의제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란 문제인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의논하고 토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란의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이제 원유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이 제재국이다 보니까 어, 그 석유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석유를 중국한테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생명줄을 더 연장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란으로부터 그 원유를 싼 가격에 사올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 문제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가 녹록치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유 이슈까지 더해진 거라서 에너지 문제까지 더해진 거라서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파키스탄에서 중재가 벌어질 때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가 벌어질 때 중국의 대사가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사가 이란의 주요 협상자, 관련자들을 만나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란에게 이란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란이 막 협상안을 내는데 미국은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이 이란한테 입김을 넣어가지고 이란, 너가 이런 것들은 더 양보를 해라. 그래서 미국의 안을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요즘에 환율 쪽 보면은 위안화 환율은 엄청 높아지고 일본 엔화는 되게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경제가 안 좋은데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위안화는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예측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중국이 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중국 망했다 막 뭐 정말로 뭐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4%, 5%는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환율이 이제 잠시 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문제들도 많으니까요.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화폐량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약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가 돼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또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우선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너무 좋아요. 그죠?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대치를 또 찍었습니다. 더 대단했던 거는 장중에 3%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말아 올려가지고요. 7,844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코스피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이 정도면 진짜 리레이팅이 된 거고요. 뭔가 다음 레벨로 올라간 것이다라고는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박스피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외국인은 지금 계속 연일 팔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과 기관이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또 다시 1,500원대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이탈이 이제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네. 김용범
그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이제 AI로 번 돈, 이건 이제 만약에 특정 직자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둔 돈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돈으로 국민 배당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야당은 뭐 사회주의 하냐 막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김용법 정책실장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측면에 있어서도 요런 거는 참 근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히 그 발언을 진심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몇몇 분들도 분명히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발언을 쉽게 하지는 못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은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다소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좀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자본주의의 그 동기, 근본 그런 추진력, 모멘텀을 좀 저하시키는, 너무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자 그 노조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뭐 네. 공장 멈춘다 만다 이렇게 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 노조 그 이슈도 제가 뭐 아주 면밀하게 파악한 거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좀 많이 벌면은요, 나눠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음. 인센티브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세전 이익의 뭐 10%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10%가 아니고 15%인가요? 막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15%나 10%나 이런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딱 들었을 때는 15%는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뭐 10% 정도는 정말 좀 인센티브를 나눠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변화 모습,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던 게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기업 회사 활동 열심히 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조금 대기업들에서 먼저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너무 또 많이 요구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게요. 그 이런 반도체 사업은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2027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한번 꺾이면 심지어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과도한 캐펙스 투자로 이제 램의 그런 이익률이 현저하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적인 문제까지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도 적정 수준에서는 그리고 정말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난 건데 그래도 많은 부분은 조금 가능하다면 이익 배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그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AI가 일을 하면 노조가 없잖아요. 로봇이 일을 하면. 그래서 로봇이 일을 해서 성과가 나도 그걸 다 분배해 줘야 된다. 뭐 성과금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AI가 번 돈을 그 노조에게 이렇게 다시 재분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례에 음. 대한 연구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참 그게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더 많은 대화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노조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긴 할 텐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한 거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이라서 이렇게 계속 쪼아대면 노조나 뭐 정부에서 혹시라도 쪼아대면 뭐 이렇게 돈 나눠 갖자라던가 노조에서 성과금 많이 달라 이런 걸 계속 요구하면 저는 그나마 있던 공장들 다 미국이나 이런 데 뺏길까 봐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막 가져가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물론 그 양쪽이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야기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단기적으로 막 많은 걸 얻은 것 같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게 또 펀더멘털이 흔들리면은 이 좋았던 분위기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핵심 메인 이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성장을 엄청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AI 발로. 근데 혹시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릿수 성장으로만 떨어져도 주가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언제쯤 될까요? 저도 좀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27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2년에서 3년 차이에 한 조정이 최소한 20%에서 한 50%까지 나올 거는 또 많이 또 합의가 된 컨센서스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 이게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27년까지 가지 않고 뭐 27년 초일 수도 있고 26년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엄청난 영어 실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과연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달성이 될 것이냐, 성과가 달성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캐펙스 투자 같은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비용으로 반영이 100%가 안 되는데 점점 감가상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PER 부분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PER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 현금 흐름 측면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측면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의 감가상각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면 그 PER이 지금은 낮지만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다 조금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뭐 27년 안에도 사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이 그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S&P 500 정도의 변동성이나 꾸준한 우상향으로 보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예, 그런 면들은 반드시 숙지하고요. 인지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주식 시장이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버블장의 막바지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띄워주신 뉴스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크 미네르빈이라고 해서 이분이 되게 그 유명한 투자 트레이더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분 책도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최근에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 후반부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이 마이크론도 지금 6배가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마이크로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보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 지금 이 락아웃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이 정말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지고요.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그러니까 락아웃 시킨다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강세장의 거의 마무리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너무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폭락이 한번 올 것이다. 급락이 올 것이다 하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회의의 벽을 계속 타고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강세장 후반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절정을 찍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볼 때는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자신은 절정이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21선과의 갭 크죠. 예, 그리고
맥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와, 영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RSI도 지금 75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거의 괌에도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70을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물량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비하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올랐다고 바닥에서 한 35%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아직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연말까지 하락이 될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여기서 이제 틀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위치에서 두 배를 갈 수 있을 것이냐,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에서 두 배 넘게는 세네 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손익비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비트코인 사이클 이론이 좀, 파괴됐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직 하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닥 딛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 중에 조정이 끝났고 아직 진짜 불장은 아직 안 왔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한 50% 나온 것이죠. 뭐 전쟁 이슈도 그렇고 해가지고 큰 거시적 이슈 때문에 한 50% 빠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스닥 너무 좋고요. 나스닥도 지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한 2, 30%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미국의 전략적 비축안 이런 거 관련해서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성향을 갖고 있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그 둘 다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예, 그 보수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의 방송을 계속해서 좀 보시는 분들은 그 비트코인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량을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표량을 채우신 분들이 저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리하기보다는 잘 관망하면서 리스크 대비만 잘 하시면 그리고 팔지 않으시면 연말 지나서 내년 27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보면서 포모를 느끼듯이 다시 2023년에서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15,000에서 12만 5천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모를 느낀 것처럼 어, 삼성전자의 지금 포모 그거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올해 최고점도 한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반일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가능도 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제 프레임에서는 어떤 분들에겐 중요하겠죠. 근데 제 프레임에서는 29년, 30년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봤을 땐 당연히 넘을 거고요. 뭐 25만에서 30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